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일 뉴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비핵화 의제에 대해談판을 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 친서도 전할지 주목됩니다. 판문점에선 오늘 정상회담 의제를 놓고 실무 협상이 재개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정상회담 경호와 비용 문제 등을 두고 이틀째 협상이 진행됩니다. 중국 선박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의 석유 등을 옮겨 싣는 모습이 또 적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두 선박이 유엔이 금지한 환적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9명의 사상자를 낸 한화 대전 공장 사고는 연료 주입 과정에서의 분발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현장 감식이 진행됩니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일 뉴욕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談판을 벌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뉴욕과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삼각 협상을 동시에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송지욱 기자입니다. 백악관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번 주 뉴욕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2번 방문해 답방 성격으로 김영철이 갑니다. 지난 2000년 조명록이 클린턴 대통령을 면담한 후 18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북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워싱턴이 아닌 뉴욕에 가는 것은 김영철이 원래 미국 여행이 금지된 제재 대상이기 때문. 뉴욕타임스는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달에만 두 번째 만나는 두 사람은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주고받는 빅딜 초안을 놓고談판을 벌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초안에 거의 합의한 신호로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오늘 판문점에서 다시 만납니다.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성김 대사는 정신없이 바쁘고 빡빡하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볼튼보 장관이 매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통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의제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7일부터 판문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협상 중인 성김 필리핀 미국 대사는 정말 정신없이 바쁘고 빡빡했다고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비핵화 세부 내용이라는 핵심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북한은 일요일 첫 판문점 협상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안에 대해 어느 정도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판문점 협상이 초안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으로 가는 것도 협상팀에서 할 수 있는 논의는 어느 정도 마쳤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한편 백악관은 볼턴 보좌관이 매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통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남북미 3자 종전 선언을 기대하는 우리 정부는 미북 판문점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틀째 의전과 경호 등 정상회담 실무준비 협상이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부터 회담 비용 분담까지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시내의 한 호텔 앞, 김정은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헤이긴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미국 협상팀이 묵는 센토사 섬 호텔은 보안을 이유로 취재진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싱가포르 현지 미북 의전 협상에서는 회담 성공 이미지를 대회에 각인시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키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카메라 촬영 각도, 동선을 세심하게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국에서 이뤄지는 회담인 만큼 대관비와 식사비 등은 미국과 북한이 나눠낼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김 위원장이 탄 전용기 참매 1호와 경호 인력 등 최소 100명 이상의 수행단을 태운 여객기, 방탄 전용차를 실은 수송기 등이 함께 뜰 것으로 보이는데 항속거리를 감안할 때 중국 남부를 경유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회담 장소로는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경호에 민감한 북한인 만큼 남북 정상회담 때처럼 경호원들이 김 위원장의 차를 에워싸고 뛰어가는 장면도 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보시는 것처럼 북한 유조선에 석유를 옮겨 싣다 또 들통이 났습니다. 일본이 이런 불법 환적 사례를 포착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선박 2척이 불을 켠 채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선박이 북한 유조선 지송 6호에 석유 등을 옮겨 싣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일본 외무성이 발표한 사진입니다. 외무성은 지난 19일 새벽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두 선박이 서로 접근해 있는 걸 자위대 P3C 해상 초계기가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위원회에 통보하고 중국 측에도 이를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에 석유 등 물품을 옮겨 싣는 이른바 환적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로 금지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 선박의 환적 의심 사례를 발표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나라나 도미니카, 벨리즈 등의 선박이 북한 유조선에 환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는 한국 선박에 불법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 미국과 북한이 다음 달 10일 열릴 정상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판문점과 싱가포르 또 뉴욕에서 삼각 채널이 바쁘게 돌아가는데요. 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최고위급 인사 신분으로는 18년 만에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자,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판문점에서 지금 성김과 최선희 사이에서 의제 관련 실무회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김영철과 폼페이오가 이제 직접 뉴욕에서 만나서 초안 담판을 시작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으로 갔다는 거, 이제 갔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욕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제 도출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맞습니까? 합의가 도출됐다고 보는 것은 조금 조심해서 결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면서 확인한 것은 북측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예. 또 미국도 이제는 정상회담을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게 이번 김영철의 방미로 확인이 되었지만 과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장관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인가, 합의를 이루는데 굉장히 근접해 있는가, 이런 예.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워싱턴에 직접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이다. 이거 역시 좀 많이 앞서간 그런 내용으로 봐도 될까요? 근데 친서 서한 전달은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거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제기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심을 다시 한번 촉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폼페이오 장관이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체제 보장을 미국이 약속한다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라. 이런 내용을 서한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양국의 비핵화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좁혀졌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오늘 CNN 보도를 보면요, 참모들 준비 부족을 우려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 날 일정을 조금은 대통령이 압박하고 있다. 무조건 좀 12일 날 열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참모들 압박하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 지금 양보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 CNN의 보도는 그러한 측면을 좀 우려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나쁜 협상보다는 협상을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렇죠. 입장을 공식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적 정치적인 이런 욕망 때문에 예. 나쁜 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11월에 또 중간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록 한번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려는 그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 나쁜 협상안도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차원의 보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주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회담을 취소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죠. 회담을 할 생각이 있으면 전화나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대독했던 폼페이오 장관의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I felt that a wonderful dialogue was building up between you and me, and ultimately is only that dialogue that matters. Someday, I look very much forward to meeting you. If you change your mind having to do with this important summit,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or write. 자, 김영철이 김정은 친서를 직접 트럼프에게 전달할 가능성. 봉 박사님께서는 의제 조율이 조금은 안 되더라도 전달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친서를 가지고 갔다는 게 공식화된다고 한다면 예.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안 받을 명분이 조금 약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6월 12일에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특사 자격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철 부위원장이 친서를 들고 온다고 했는데 그 예. 면담을 이제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또 협상을 앞두고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 아마도 친서를 가져간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이 아닌 뉴욕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워싱턴 비행기를 예약을 했다가 뉴욕을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고 또 밤에 했다가 또 취소하고 3번이나 지금 취소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과 어떤 뭐 소통이 좀 필요했던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중국과의 소통도 필요를 느꼈고 또 직접 워싱턴에 가서 예를 들면 친서를 대학관에 전달하는 것보다는 뉴욕의 이 뉴욕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싱가포르에서 실무 협상이 있고 또 판문점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정보 그다음에 결과를 종합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사실 이 미국 정상회담을 준비하려면 예. 이것을 주도하는 정부 부처가 외무성이 돼야 되는데 계속 김영철 통전부장이 그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대화에서도 전면에 나서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을 본다면은 이 외교성에서는 이제 김계관 제1부상이라든지 최선희 부장이 개인 서한 형식을 그렇죠. 빌려가지고 미국을 비판하곤 했는데 예. 오히려 야단만 맞고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희생양만 되고 실권은 쥐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을 근데 야단 맞았다는 거는 저는 어떤 이렇게 그 신문이건 방송에서는 못 들어봤는데 그거는 어느 채널을 통해서 들은 말씀이십니까? 아니, 저희가 판단한 것은 예. 만약에 그런 수습을 하려면은 예. 외무성에서 더 높은 사람 이수영이라든지 이용호가 나와서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예. 또 김계관 제1부상의 또 나선 개인 걸 서한으로서 굉장히 정중하고 부드러운 사과 편지를 냈죠. 예. 근데 계속 외무성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김영철을 통해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공식 라인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제 직접적인 대화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직도 그 강경파의 입김을 김정은 위원장이 제압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래서 북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해가지고 핵을 내려놓더라도 경제 번영을 공화국이 맛보게 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언제 뭐 경제
적인 그 혜택을 기대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한 것이 아니다. 이런 예. 메시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왕이면은 양보를 덜 하고 어떻게든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는 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일 것 같은데, 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김영철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일시 뭐 허용을 해서 미국 오는 걸 이제 허용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제 우리 올림픽 때도 이제 북한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대한 이제 여행 제한을 이제 유예하느냐, 그리고 예. 우리도 그 당시 북한에게 비행기를 보내고 북한을 방문할 때 어떤 일시적인 제재 유예들을 다 협의를 했고 유엔 측에서 또 그 제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뭐 예.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미국이 북한과 협상 6월 10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지금 어떻게 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제 오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여행 제한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예. 그러한 합의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국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한다면 앞으로 많은 기간은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기보다는 예. 일시적 유예의 형태로서 일시적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해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미국의 단독 제재 대상에 대한 제재 유예의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영철 부위원장은요, 지난 5월 26일이죠.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 옆에 유일하게 배석을 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미북 회담 마무리 조율까지 전면에 나서면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상 잠시 보시죠. 중요한 오늘 실질적으로 보여준 그런 진짜 행동으로서. 자, 김영철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는 거를 화면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뉴욕에 갔다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모든 전권을 위임받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미 측과 어떤 합의를 해도 그 평양에 다시 그것을 보내가지고 김정은 최고 권위의 수표, 즉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이 바라는 믿을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할지, 그것은 또 김영철 부장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얻어내는 성과와는 또 다른 차원의 변수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김영철 미국행 과연 누가 같이 갔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적십자회 위원장과 통일전선부 실장도 김영철과 뉴욕행 동행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담에서 대북 제재 해제도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좀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비핵화에 관한 이행을 어떤 속도로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국도 그에 상응해서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재 유예, 제재 해제 및 다른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북한의 선호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재 효과를 완화시킴으로써 북한의 경제를 다시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목적이겠지만은 그것은 아마도 비핵화 이행에 관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북한이 어디까지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제재 유제 범위나 그 속도 역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향한 김영철, 지금 베이징 공항에서의 모습을 여러분께서는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데, 자, 중국 고위급 인사를 만났다, 비행기 오르기 전에 항공편 3번을 바꿨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도 전해드렸는데, 자, 중국 고위급 인사와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글쎄요, 좀 그 정확한 소식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중국을 콕 집어가지고 비판을 했죠. 예. 지난번에 다롄에서 2차 시진핑 김정은 그 서밋이 있은 후에 북한의 태도가 돌변해서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조율이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중국이 어떤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점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을 것이고 중국 측의 입장은 우리는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고 거기에 회방되는 일체 행동을 북한과 합의한 것은 없다. 단지 미국이 동의했듯이 북한이 비핵화에 의미 있는 행동과 결정을 한다 그러면 한국, 일본 등과 같이 북한을 정상국가화하는 번영의 길로 유도하는 데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 즉 미북 정상회담을 회방 놓는 것이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된 다음에 중국이 큰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는데 거기에 오해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최소한도의 비핵화 행동의 대가로 최대 한도의 경제제재 해제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까 자료 화면에서도 일본에서는 지금도 중국으로부터 불법으로 북한이 원유를 들여오고 있다고 비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서로의 관심사라든지 그런 걱정거리를 논의했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거나 아니면 결과가 안 좋다 그래도 중국이 나서겠다 이런 정도까지 담보를 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요. 황당한 중국, 다급한 일본 이렇게 해서 한반도 정세 입지 넓히기 안간힘하고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가 뽑혔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이번에는 회담이 열릴 싱가포르로 가보겠습니다. 김정은의 집사죠. 김창선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실장 아무래도 실무 접촉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겠죠. 의제가 가장 큰 문제지 사실 의전이나 경호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미국 쪽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양국 간의 정상회담 외에도 미국은 지금까지 많은 다자 정상 외교를 했기 때문에 해외에 가서 이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준비를 하는데 많은 경험도 있고 실무진들이 있는데요. 이제 북한에서는 사실 그러한 선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이 소위 어드밴스 팀이라고 하는 선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의 직위와 북한에서 선발대를 이끌고 있는 사람의 직위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런 선례도 없을 뿐더러 북한 내에 어떻게 보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의전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청산 부장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마 여기서는 여러 가지 뭐 이동 경로라든지 그러한 세세한 부분부터 싱가포르의 군과 경찰과 어떻게 경호 체계를 협조하면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이제 미국 쪽에서는 경험이 많지만 북한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보다는 북한이 훨씬 더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북한 정말 바쁘게 세계 채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바빠졌고 일본도 바빠졌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 1일 무기 연기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다시 열리니까 과연 어떠한 좋은 소식이 있을지를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봉영식 박사님, 우정엽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원이 4,500명인 경공모를 실제 움직인 건 변호사 4명이 포함된 7인 전략회의였습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모여서 활동 방침을 정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공모의 전략회의팀은 전문직 종사자 7인이 주축입니다. 변호사 4명, 세무사 1명, 종합병원 의사 1명, 증시 전문가 1명 등입니다. 드루킹과 측근 성원이 이 회의에 함께했습니다.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됐다는 아보카 도두영 변호사가 초기 전략회의부터 참여한 최고 핵심 멤버이고 한때 드루킹의 변론을 맡았던 삶의 축제 윤평과 비파 장심건도 일원입니다. 드루킹과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던 앵키도 대형 로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병원 의사인 멤버는 상류층에 고급 정보를 전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본격적인 전략회의는 2016년 총선 직전부터 시작돼 드루킹이 체포된 지난 3월 21일 직전까지 이어졌습니다.
드루킹의 측근으로 김경수 후보 보좌관 한모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넨 성원도 이 무렵 전략회의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교롭게도 경공모가 댓글 조작에 힘을 쏟는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칩니다. 경공모 관계자는 전략회의는 경공모의 싱크탱크로 큰 의사결정이 이곳에서 이뤄졌고 최고 등급 대화반과 경공모 채팅 앱인 주주인 등의 결과가 가끔 공지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경재입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교수,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 북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자서전, 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가 남한에서요, 우리나라에서 오촌 아저씨와 극적인 상봉을 했다면서요? 최근에 태전 공사가 3층 서기실에 아무라는 직원록을 냈지 않습니까? 예. 거기 470페이지에 보면은 아버지 이모의 아들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제 오촌 아저씨가 되겠죠. 예. 이분이 이제 책을 사서 읽고 이 사람이 이 당사자가 나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태전공사 측에 연락해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촌 아저씨는 한국전쟁 당시 1.4.5태 때 이제 국본을 따라서 월남을 했고. 그 때문에 이제 태전공사 가족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그 당시에 겪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핵심 계층으로 있다가 기본 계층으로 이제 격하가 됐고 북한에서 아버지가 교수를 지냈었거든요. 교수를 하다가 기자로 이제 좌천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태전공사 아버지는 이 삼촌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통일이 돼서 다시 만날 날을 고대를 해왔다. 이렇게 이제 회고를 했는데 어제 이 오촌 아저씨가 가져온 사진 같은 걸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면서요? 예, 많이 울고 만남의 기쁨을 나눴는데 뭐 태전공사 7살 때 사진 뭐 이런 것도 아마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봤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북에서 내려올 때 사진을 한 장도 가지고 오지 못해서 참 가슴이 아팠다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오촌이지만 혈육을 만났으니까 또 즐거운 시간 많이 갖기를 기대를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채 20일도 남지가 않았는데 어제 경기지사 후보 첫 TV 토론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한 방송사 진행으로 열렸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또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이제 이홍호 후보 4명이 참석을 해서 경기도의 어떤 채무 문제 또 일자리 문제 이런 걸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자유토론 부분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좀 맞부딪혔는데요. 특히 그 남경필 후보와 김영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어떤 그 여배우 스캔들 문제 또 욕설 녹음 파일 문제 그리고 이른바 그 해경공 김 씨로 지칭되는 트위터 계정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주 날카로운 공세를 퍼부었고 남경필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서로를 빗대서 거짓말쟁이는 당신이다. 이렇게 또 격렬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뭐 가정사부터 아무래도 뭐 보통 선거를 보면은 1등 후보가 가장 많은 이제 그 공격을 받기에 마련이긴 한데 가정사부터 여배우 스캔들까지 어제 경기지사 토론회 뭐 그게 다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토론자 중에 한 사람이 이용 후보가 주도권 토론에 거의 3분의 2가 네거티브다라고 현장에서 얘기할 정도로 네거티브 공방이 좀 격렬했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네거티브 자체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선거 전에서는 그런데 이게 효과를 가지려면 좀 모르던 사실들이 나올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권자들이 시청자들이 보기에 아니 저런 일도 있었어? 뭐 이러면서 뭐가 되는데 어제는 공방은 치열했지만 새로운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욕설 파일 뭐 한국당이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한 거고 그렇죠. 해경궁 홍시와 관련된 공방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이 벌어졌고 지금 무슨 수사 중이라 그러고 그리고 또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뭐 누군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이재명 후보가 그래 옛날에 만난 적 있습니다 했는데 뭐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래서
공방은 거칠었지만 새로운 공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은 적었다. 거의 없을 것이다. 예. 그렇다면 왜 이런 선거 전략, 왜 이런 토론 전략밖에 못 짰을까? 이를테면 아무래도 추격하는 쪽에서 뭔가 반전을 노려서 토론을 해야 됐을 텐데 어제 토론으로 뭐 반전이 이루어졌다거나 반전이 시작되는 무슨 모멘텀을 잡았다거나 이렇게 어렵다.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차 교수님. 예, 뭐 저도 고 박사님과 생각이 같은데요. 뭐 이거 지금 시중에 나도는 우스개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방선거에 지방은 없고 탄수화물만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 사실 어제 토론회 보면 지방선거라는 그 자체가 좀 실종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초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민생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그 후보자 간에 토론이 되고 뭔가 그 발전적인 정책들이 그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의 이런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언론들도 뭐 자질 공방이다, 이 점잖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저질 공방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 문제는 이 지금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따라가는 지금 2등, 3등 후보 입장에서는 과연 이런 식의 저질 공방으로 이렇게 토론을 흘려서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 번쯤은 지금 점검해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점잖게 해서 판을 뒤집긴 더 어렵지 않나요, 사실은? 문제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저질 공방으로 가버리면 자신의 지지층조차 정치적인 혐오가 커지면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보면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런데 앞서가는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가 무슨 정말 순백의 이미지라고 하면 저런 공방 하나로도 판세를 완전히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50% 넘는 유권자들이 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순백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런 공방이 뭐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선거 전략상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군요. 이제 그런 평가가 가능한 거죠. 자, 지금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순백의 이미지, 이거는 이제 고 박사님 개인의 의견이고 또 정말로 순백의 이미지로 보시는 그런 유권자들도 분명히 또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당은 좀 어수선합니다. 선거 얼마 안 남기고 중진 의원들도 이렇게 계속 당대표를 향해서 잽을 날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례적으로 정우택 의원이 보도자료를 냈죠. 이대로 6.13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보수 괴멸이 현실화되고 정치적으로 존립이 어려운 그런 미중의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당 지도부가 백의종군 해서 헌신할 것을 호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 홍준표 대표의 이선 후퇴를 촉구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겨냥한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우택 의원의 백의종군 요구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반응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충북에서 유일하게 자기 지역의 도의원도 공천 못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홍 대표께서 웃으시니까 저도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자, 선거가 정말 코앞입니다. 정말 지금 이제 2주 딱 남은 거죠? 정확히 6.13 지방선거가 수요일이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서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정확히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 중진 의원이 당대표를 향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당대표는 또 뭐 기차는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선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정우택 전 대표가 오죽하면 선거 앞두고 저런 얘기를 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우택 의원의 워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백의종군의 자세로 헌신해달라 이거거든요. 뭐 당장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이선 후퇴로 해석을 하지만 저는 정우택 의원이 갑자기 개인적으로 저런 생각을 불쑥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당의 모든 의원들은 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현장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후보들의 고충도 듣게 되고 또 당 지지자들, 당원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회의원, 중진 의원들이 그걸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에서 정우택 의원이 저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홍준표 대표의 반응 조금 전에 뭐 같이 봤습니다만 저는 저런 것이야말로 네거티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선거를 앞두고 당 중진이 당 지도부에 대해서 백의종 군의 자세를 헌신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서 특정인 이를테면 정우택 의원을 딱 가리켜서 그 사람은 하면서 뭐 지역구에 이런 것도 못한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웃고 가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의 저런 태도가 그 당을 걱정하는 한국당을 걱정하는 당원들이나 한국당을 그래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보수 유권자들한테 과연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가겠는가? 그 점에서 저는 정우택 의원의 문제 제기는 뭐 정말 전쟁을 한참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던진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의 저런 반응이야말로 저는 한국당 당원들, 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정말 저러니까 라고 좀 안타깝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정우택 의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선거가 지금 공식 선거가 지금 뭐 돌아가기 직전에 이렇게 내일부터죠. 그렇죠. 당내 내분이 드러나는 현상 이런 거 부모님도 거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소위 말해서 은발에 오줌 누기식의 이거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어떻게 나쁜 조치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사실 뭐 정우택 의원이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선거가 이렇게 다가가면 보통 당 지지율이 반등해서 올라가는 것이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오히려 2주 전보다 떨어졌다는 것이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텃밭에 주로 있는 경상도 의원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정우택 의원의 전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여러 가지 남북 관계가 둘러싸고 나서 그런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지방 선거의 이슈 자체가 실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계속적으로 안보 이슈에 대한 제기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 안보 이슈에 스스로 그 당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아무런 정책적 여러 가지 대안이나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그 반박이 아니라 상당히 비판을 위한 비판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 지지층들조차 이제 결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는 묻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앞서 뭐 고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당내의 여러 가지 이견들에 대해서 지금 대응하는 홍준표 대표의 그러한 이 말씀, 말하는 태도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당의 그 민심을 멀어지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당의 미래라고 하는 지금 당내의 소장파들 중에서는 아무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앞날에 대한 더 큰 암울한 전망을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서 공약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실 이 후보들의 눈빛과 행동, 자세, 태도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 지도부에서는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요 KTX 해고 승무원들이요 대법원을 기습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법부 최고 권위의 대법원의 이 대법정이 외부인에게 기습 점거당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해고 승무원들의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그 지난 대법원의 판결 자체가 정말 뒷거래에 의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그 결과도 믿을 수가 없고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한 그 정확한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어제 대법원에서 정말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에 대법원 앞에서 이제 KTX 해고 승무원들이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을 사법 처리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그런데 이제 대법원 본관으로 이동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제 면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이제 시위대가 그 대법정 안으로 들어간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뭐 경찰도 출동하고 막 이 소란이 크게 일어났었는데 아마 이 허가받지 않은 어떤 일반인이 대법정을 이렇게 점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KTX 해고 승무원들은 오늘 이제 대법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약속받고 헤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서 왜 이렇게 분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 25일 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건들이 공개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 법원 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KTX 해고 승무원 이 판결 이것을 하나의 이 정부의 협력한 판결의 사례로 꼽으려 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KTX 해고 승무원들의 경우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보여주는 사건 아니냐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소송은 1, 2심에서는 해고 무효 판결이 났지만 맞습니다. 2015년 2월 달 대법원 판결에서는 해고가 적법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해고 승무원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법정이 어쨌든 외부인에 의해서 점거됐다는 것은 사법부 역사상 가장 추역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처음에 블랙리스트의 존재 유무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단이 1차, 2차 조사를 했는데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었고 못 믿겠다 한 번 더 하자 해서 3차 조사가 있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도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저러한 사법행정권의 남용 소지는 있지만 이것도 사법적으로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조사단의 입장이었는데 그럼 그 시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론을 내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조사단의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제 KTX 공무원들, 이 승무원들이요, 10년 이상 저런 절박한 처지에 몰렸으니 얼마나 그 참담하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저분들의 극단적 행동이 나오게 된 빌미를 주게 된 겁니다. 저는 그 점에서 KT에서 여승무원들한테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사태를 이렇게까지 결과적으로 만들어버린 이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 사법부 지휘부의 이 책임이 아주 크다. 어떤 형태로든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뤄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사법부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을 할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대전 군수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로켓에 연료를 넣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걸로 보이는데 경찰은 오늘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이 부서져 한쪽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벽이 부서지고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화 공장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불은 10분 남짓 만에 꺼졌지만 현장에 있던 33살 김모 씨 등 근로자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 7명도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화상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쇼크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폭발 사고가 난 한화 대전 공장은 무기를 만드는 군수 공장으로 국가 보안 등급이 가장 높은 시설입니다.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고체 연료를 넣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 중에서 봤을 때 정확한 그 내용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비밀이기 때문에. 사고 현장은 일반 직원의 출입도 차단돼 온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과수와 함께 현장 합동 감식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대병원 본관의 의사당직실에서 불이 나 같은 층에 있던 환자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직실 에어컨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씨가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조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변 씨는 저서와 인터넷 등을 통해 손석희 JTBC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오늘 새벽 0시 40분쯤 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고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원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받았다고 보고한 적이 없고 법적 문제가 없다면 업무 경비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활비를 받은 건 측근인 문고리 3인방의 조언 때문이었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은 특활비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 유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퇴직 경찰 모임인 경우회를 사유화하고 관제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재태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경우회장을 지내면서 자회사 돈 수억 원을 고엽제 전우회에 임의로 기부해 경우회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건넨 공짜 주식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정주 NXC 대표가 재산 환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린이 재활병원 등에 1,000억 원을 기부하는 식으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사회에 진 빚을 갚겠다며 자녀에게 회사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급여를 주는 건 부당 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버스업체와 노조 지부장 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노조 지부장 박 씨가 같은 호봉 직원보다 400만 원 가까이 연봉을 더 받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벨기에에서 30대 남성이 총격을 가해 경찰 2명과 행인 1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뉴저지에서는 경찰이 20대 여성을 체포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경찰들이 피를 흘리며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오전 10시 30분쯤 벨기에 동부도시 리에주의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이 순찰 중이던 여성 경찰 2명을 등 뒤에서 흉기로 찌르고 이들의 총을 뺏어 쏜 뒤 달아났습니다. On a entendu des coups de feu et ensuite ce qui s'est passé c'est que voilà les gens commençaient à crier. Au début je crois que c'était des pétards ou quoi. 이어 22살 남성에게도 총을 쏴 숨지게 하고는 인근 고등학교에 침입해 여성 직원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다 무장 경찰에 사살됐습니다. 여성 경찰 2명, 행인과 용의자 등 모두 4명이 숨졌고 부상자 4명 가운데 2명은 중태입니다. Et donc il y a effectivement un incident grave qui se déroule à Liège pour le moment. Nous suivons la situation avec le ministre de l'Intérieur, le ministre de la Justice et avec le centre de crise. 범인은 수감 중이다 외출 나온 36살 벨기에 국적의 남성으로 알라시는 위대하다고 외친 것으로 알려져 벨기에 당국은 테러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여성의 머리를 주먹으로 마구 내리칩니다. 현지 시각 26일 미국 뉴저지주의 한 해변에서 경찰관들이 술을 가졌다는 이유로 여성을 체포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이 SNS 등에 공개되고 과잉 진압이란 논란이 커지자 현지 경찰은 내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이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대형 사고를 막았던 이른바 고속도로 의인이 화제가 됐었는데 경상남도에서도요. 의식 잃은 트럭을 이 차량으로 막은 제2의 고속도로 의인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상황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시죠. 네, 자신의 차를 망가뜨려 가면서 고의로 사고를 내서 큰 사고를 막았다는 거. 저번이랑 정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데 저는 더 긴박했던 게 이번에 그 뇌전증으로 이 운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운전자분이 몰던 차가 1톤 트럭이에요. 지금 보시면 짐도 실려 있어요. 그렇죠. 1톤짜리 차를 내가 승용차로 막겠다? 이거 저는 상상을 못합니다. 무섭죠, 사실. 아니 주차하다가 퉁 범퍼끼리 부딪히거나 정차에 있다가 신호 바뀌었는데 뒤에서 살짝 추돌을 해도 충격이 있잖아요. 가슴이 철렁철렁한데 저는 내 차가 부서진다는 것보다 내 몸이 괜찮을까? 이게 두려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을 좀 요즘 쉽게 붙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정말 히어로, 영웅이 그냥 담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톤 트럭인데다가 지금 아까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엄청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한 번에 서지 못했죠. 3번이나 튕겨나간 다음에 완전히 멈춰서 그런데 성공했는데요. 당시에 트럭의 속도가 시속 80에서 10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고속도로니까요. 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저런 속도였기 때문에 30m 정도를 가다서다 반복해서 겨우 세운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운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둘 경우에는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고요. 하지만 경찰은 표창장으로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준 덕분에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요.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또 인명 구조에 공로한 그것으로 이제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의인의 이야기 저희 인터뷰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쾅 부딪히고 제 차가 튕겨나가고 저도 솔직히 겁이 났어요. 왜냐면 차가 밖으로 밀리면 제가 큰 사고 나니까 고속도로에서. 네, 지난번 고속도로 의인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 의식이 정말 많이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얼마 전에 또 같은 방식으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구한 경찰관이 있다면서요? 네, 인천 남구 도화초등학교 사거리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본 하마는 어제 오전 10시에 있었던 중부 내륙 고속도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인천 도심 한복판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한 차가 SUV 차량인데 정차에 있다가 서서히 앞으로 주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차로예요. 사거리를 지나는데 맞은편에 있던 차량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하고 교차로를 가로질러 와서 이 차를 딱 막은 거죠. 이 차의 운전자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만 또 경찰관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직감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걸 판단한 것 같은데 저는 저런 직감과 판단력 그리고 담력과 용기 정말 보통 사람 이상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좀 밤 늦은 시간이고 교차로이기 때문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앞 교차로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린이 보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심각할 수 있고 고속도로는 빨라서 문제지만 도심은 또 행인들이 많아서 걱정이거든요. 저런 차량이 만약에 인도를 덮치면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 상황을 아주 절묘하게 막아선 경찰관의 기지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찰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를 빨리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 상황에서 굉장히 어두운 상황이고요. 또 그 순간에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체 없이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특히 이제 문제를 직감한 다음에 바로 경적을 울렸어요. 그러면서 해당 그 차량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위험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점을 알렸고요. 그리고 그 후에 승용차 앞으로 이동해서 고의 추돌을 유도해서 결국은 문제를 이제 해결했는데요. 그리고 운전석에 쓰러진 그 운전자를 확인하고 또 곧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출동을 한 119 구조대원들이 이제 창문을 깨고 차량에서 꺼내서 심폐소생술을 한 후에 병원으로 옮겨서 위급한 상황을 넘길 수 있었는데요. 현직 경찰의 어떤 그 순발력, 그리고 또 그동안의 그 인명 구조 활동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반대로요, 경찰이 시민의 도움을 받은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치에 달아난 정말 겁도 없는 운전자, 이 차량으로 딱 막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순찰차가 서 있고 앞에 하얀색 승용차가 서 있어요. 경찰이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확인을 하는 중이었던 것 같은데 흰색 승용차가 달려버립니다. 50m 정도를 주행하는데 운전석 문이 열려 있어요. 운전석 문이 열려 있고 경찰이 매달린 겁니다. 잡으려고. 그리고 50m를 끌려가는 상황인데 교차로로 진입하면 제 생각에 저 차는 속도를 분명히 냈을 거고 경찰은 아마 큰 부상을 입은 채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교차로 진입 직전에 상대 쪽에서 시민의 승용차가 달려와서 이 차를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달려온 경찰관과 매달렸던 경찰관이 이 운전자를 거기서 체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말 경찰의 이 생명 내지는 적어도 이제 몸에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경찰과 함께 범인을 검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시민과 경찰의 상생사회, 이게 우리가 좀 치안이나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모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도와야죠. 저희가 세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안 위험한 상황이 다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운전자가 빠르게 대처를 해서 큰 사고를 막았던 것 같은데 좀 잘 대처할 수 있었던 뭐 특별한 사연, 뭐 가족의 특이한 분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찰 이야기 조금 전 장면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역시 경찰과 관련돼 있습니다. 바로 이 윤 씨가요, 전직 경찰관의 아들이고요. 또 현직 경찰관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직 경찰관, 또 동생은 현직 경찰관인데요. 당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우리 아버지도 경찰이었는데 현장에 계셨을 때 이런 상황이었으면 아마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이제 줬을 것이다. 또 도움을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일에 이거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자동차를 막은 다음에요, 시동을 끄고 바로 경찰과 함께 운전자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승용차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경찰에서도 이제 단순한 그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특수 공무 방해로 해당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운전자를 입건한 상태인데요. 이런 행동을 한 그 윤 씨에게는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무면허 운전으로 그냥 처벌을 받는 게 낫지, 저게 지금 뭡니까? 경찰들을 매단치에 달린다는 건 사실 외국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니까 강한 처벌이 필요한가 동시에 또 하나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가중 처벌받아야 되는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에 매달려 가다가 사실은 차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크게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일반 시민들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한데 사실은 흉악범들도 이 사회에 많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분도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방탄소년단, 저희가 한 이틀 전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가수 최초로요, 빌보드 싱글 차트 톱 10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난번 1위한 빌보드 차트 200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어제 이 시간에 전해주셨잖아요. 빌보드 200은 앨범 차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면 앨범 차트 1위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중적인 인기의 지표는 핫 100이에요. 핫 100이 우리가 매주마다 빌보드에서 노래인 거죠? 노래 한 곡 한 곡? 그러니까 싱글 차트이기 때문에 노래 한 곡 한 곡.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의 앨범 하나에서 싱글 차트에는 여러 곡이 올라가게 됐어요. 비릿, 스릴러 뭐 이렇게 올라갔던 적도 있죠. 그런데 드디어 여기서 1위를 하면 세계 최고의 노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 앨범 차트 1위를 찍은과 동시에 이번에 이제 핫 100 싱글 차트를 보니까 20위권 내에 진입을 했어요. 지금 상승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제 앨범 소개해 주셨죠. Love Yourself, 이번에는 기승전중의 전, 히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노래가 뭐예요?
페이클러브잖아요. 네, 최고의 노래. 타이틀곡이죠. 예, 페이클러브가 지금 쭉 올라가서 이제 싱글 차트 핫 100에 20위권에 올랐으니까 10위권에 이미 올라 있습니다. 10위권에 이제 진입을 했으니까 이젠 한 자리 숫자나요? 그래서 이제 곧 1위까지도 넘을 수 단단히 있다. 숫자로 이제 올라간다. 맞습니다. 예. 사실 방탄소년단이 기자회견에서 다 밝힌 목표들이 맞아요. 벌써 성취가 된 거거든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핫백에서 싸이가 7주 연속 2위를 기록한 게 여태까지 한국 가수로는 최고 기록인데 이 기록을 좀 깰 수 있을까요? 그 싸이 씨가 굉장히 큰 인기 얻었는데 싸이 씨 그러니까 좀 웃기고 싸이 예, 가수 싸이가 사실 그때는 뭐 재미있다, 신기하다, 신선하다 이런 그 감상이 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양상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멋있게 느끼는 그런 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예술을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뭐 약간 그 팬층도 다르고 또 이 음악에 대한 그 느낌도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싸이가 하지 못했던 그런 그 기록을 이번에 그 방탄소년단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싸이 팬층하고 방탄소년단 팬층이랑은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확실히 다르죠. 네. 지금 이게 조직력의 차이가 있고요. 아까 잠깐 이제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싸이는 화제성으로 2위까지 간 거예요. 화제성으로 춤과 뭐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로 B급 문화, B급 정서. 어찌 보면 굉장히 동양적으로 웃긴데 전 세계 사람이 봐도 웃긴. 그래서 싸이 씨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이걸 세계인이 좋아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다.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만든 노래인데. 그래서 유튜브 조회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탄력으로 2위까지 갔지만 음악적 완결성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서구 사회의 좀 방탄 때문에 1위 탈환을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방탄소년단 BTS의 경우에는요. 팬층은 아미라고 하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팬들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미를 중심으로 방탄소년단에 대한 사랑이 전파되고 있지만 일단은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들어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처음엔 댄스 실력에 놀라고요. 그다음엔 음악적 어떤 완성도가 탄탄한 것에 놀라고요. 세 번째 이게 K-팝. 한국의 아이돌 중에 이런 팀이 있었단 말이야. 놀라는 추세가 첫걸음입니다. 이제 확산 초기. 그러면 지금 탄력이 이제 받기 시작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위까지 충분히 넘볼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지금 비교했을 때 경쟁곡들이 어떠냐. 이게 운대가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강력한 경쟁곡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해외 팬들이 방탄소년단 앨범을 구매하기 위해서 한국 사이트에서 이 역구매를 하고 뭐 그러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는데 요즘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방탄소년단으로 인해서 좀 경제도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한류가 바로 그런 힘 아니겠습니까? K-팝, 한류 열풍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왔잖아요. 사드 갈등 때문에 1년여 쉬긴 했지만 이제 다시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이제 방탄소년단의 이 열기가 아마 전 세계 관광객들을 우리나라로 좀 끌어모을 수 있고 잠시 주춤했었는데 지금 비상장 회사의 소속인데 상장하면 그 가치가 1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과거에는 K-팝 스타를 우리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그랬는데 이제는 걸어다니는 대기업이고요. 방탄소년단은 걸어다니는 글로벌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을 계기로 이 잠시 주춤했었던 한류가 다시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5월 말이죠. 지금 경북 구미에 우박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놀라서 신고를 막 했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엄청나네요. 떨어지는 속도가 굉장하네요. 저거 맞으면 굉장히 아프겠는데요. 다치고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배수 문제도 생겨서 물이 넘쳐서 배수 작업을 또 벌였다고 하고요. 한 신고 한 10여 건이 어제 시민들이 놀라서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번 달에 서울에서도 사실 지금 보시는 거는 어제 경북 구미인데 5월 초 서울에서도 우박이 굉장히 많이 내려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래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보시는 거는 5월 초에 이번 달 초에 서울에서 내린 우박입니다. 18년 만에 5월에 서울 우박이 이렇게 내렸다고 하는데 우박과 관련해서 무슨 어르신들한테 특별히 들은 일은 없는데 우박이 내리면은 좀 좋은 일이 많이 나라에 생기는 그런 길조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흉조는 아닐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워낙 신기하죠. 왜냐하면은 그 위험하기도 하고 지금 5월 초에 서울에 떨어진 우박은요. 저도 차가 좀 흠집이 났어요. 그래요? 워낙 크고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록을 찾아보니까
2007년에 3월에 우박이 왔었고 5월에 우박이 내린 것은 말씀하신 대로 18년 만이다. 제 기억에는 제가 군을 막 제대하고 1990년에 여름에 우박을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봄에 우박을 맞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드문 일인데 자 그때마다 좋은 일이 있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추억이죠. 지금 올해도 아마 5월에 우박은 길조로 우리나라에 작용하지 않겠는가라는 감히 개인적인 예견을 해봅니다. 자, 5월은 며칠 남지가 않았으니까 오늘하고 내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올해 한 해 좀 계속 대한민국에 좀 좋은 일이 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에서 불발된 대통령 개헌안에는요,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은 범죄수사와 헌법상의 인신구속 제도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등 법조계 원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우영 교수를 시작으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이 교수는 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 방향성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검사만 영장 청구권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찾아보기 힘들다며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절차에 대한 권한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난 24일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삭제돼 있던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밀은 해마다 한국인 한 명이 34kg씩 먹는 주식입니다. 대부분 수입하는데요. 최근 건강에도 좋고 색감도 독특한 국산 밀이 개발됐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검붉은 빛이 도는 통밀가루. 물에 섞어 반죽을 합니다. 잘 구워진 쿠키가 먹음직스럽습니다. 인공 색소 때문이 아닙니다. 이 검붉은 빛은 유전자 교배로 탄생한 새로운 밀의 품종 아리흙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검붉은 색을 띠는 국산밀이 개발된 건 처음입니다. 색소 때문에 영양 성분도 일반 밀보다 더 많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일반 밀의 10배 이상이라는 게 농촌진흥청의 설명입니다. 비타민과 철분도 일반 밀보다 훨씬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밀은 생산과 동시에 유통이 가능하여 방부제 필요 없이 신선한 가공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리흙은 빵과 과자 외에 밀차와 밀밥으로도 개발됐습니다. 처음에는 뻑뻑했는데 고소해서 되게 맛있게 먹었고요. 그리고 건강에도 되게 좋다 그래서. 아리흙 가공식품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팔립니다. 아리흙은 특허권으로 보호되기 중국 업체와 2만 봉지를 선계약하였으며 올해 안에 시범 수출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리흙이 1.8%에 불과한 밀 자급률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무산 스님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10시 강원도 신흥사에서 엄수됩니다. 답이식은 오후 동해안 최북단 사찰인 건봉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신흥사 빈소에는 극락왕생을 비는 예불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자리한 글로벌 랜드마크 롯데월드타워. 그 위대한 수직도시에 선택된 소수만의 삶의 공간 시그니엘 레지던스. 이 시대의 시그니처로 살아온 당신을 기다립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 딱 좋아하는데 뭐에 좋은지 모르신다고요? 장입니다. 장이 건강하면 온몸이 건강하고 장이 편안하면 온몸이 편안해. 장 건강 만세! 장 건강에 딱 좋은 청인 유산균. 아무런 말하지 않아도 왜 우리 사이는 깊어만 가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왜 힘이 나는 걸까? 집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햇센이니까.
공간의 가치를 만듭니다. 햇센. 여름을 코앞에 두고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중부 지역은 아침 중으로 그치겠지만 남부 지역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언제든 지날 수 있겠습니다. 우산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나기 특성상 길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겠습니다. 충북과 경남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저녁에는 서쪽 지역도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 대구는 27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인천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라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후반에는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 텐데요. 금요일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찔한 상황에서 소중한 목숨을 구한 고속도로 의인들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면서 훈훈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삭막한 세태에 희망을 선사한 영웅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퍼레이드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30일) 수요일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김관용 지사가 3선 연임을 끝으로 물러나는 경북도지사 자리에는 후보 4명이 출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중기 후보, 자유한국당은 이철우 후보가 나섰고 바른미래당은 권오을 후보를, 정의당은 박창호 후보를 내세워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는 경북 동남권과 북부권 등 지역별 특화 산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중기 후보는 사업 예산의 80%를 움직이는 중앙정부와 소통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잘 소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고, 문재인 정부의 또 복심이라 불리는 제가 청와대 직통 그런 힘들을. 자유한국당 이철우 후보는 문화관광산업과 지역산업단지 분양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철우 후보는 경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앙과 지역을 확실히 아는 사람,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남보다 더 잘 아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권오을 후보는 기업 지원과 함께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권오을 후보는 보수정당의 대안 역할을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국당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합니다. 정말 바꾸자는 열망이 크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바른미래당이 그 대안으로서 확실히 자리 잡아보겠다. 정의당 박창호 후보는 공공부문의 정규직화와 우수기업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박창호 후보는 진보 정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합니다. 일관되게 진보 정당의 길을 걸어왔고 우리 서민들의 사회복지 환경운동에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지역주의 벽을 깨는데 일조했다고. 무주공산이 된 경북지사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경남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보수진영 후보가 2명입니다. 공천 후유증을 겪으며 자유한국당은 조진래 후보를 내세웠고 안상수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바른미래당 정규원 후보 등 모두 6명이 출마한 이번 창원시장 선거 판세는 그야말로 안개 속 형국입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공업단지 활성화가 지역경제 회생의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조업에 ICT를 융합해 제조업을 혁신하는 등 공업단지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창원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안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국책 사업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이끌어내서 보수 진영은 공천 후유증으로 분열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질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안상수 후보는 홍준표 대표에게 반발하며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보수 후보 단일화가 관심이지만 두 후보는 오히려 뚜렷한 선긋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고 오히려 그런 후보가 그런 가정에 대한 우리 당원과 그리고 당에 대한 사과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그런 점들은 논의를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화는 있을 수가 없고 조질래 후보 측에서 후보직을 사퇴하면은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천에 대한 그 책임을 홍준표 대표와 조질래 후보가 져야 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정규원 후보는 중도를 표방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부패한 보수와 그다음에 낡은 운동은 진보에게 우리 창원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보수와 합리적인 중도인 바른미래당이 민중당 서경철 후보와 무소속 이기우 후보도 가세하면서 창원시장 선거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전남 앞바다에서는 요즘 김 수확이 한창입니다. 국내 최대 김 주산지인 진도에서는 올해 생산량이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해외 수출량도 점차 늘어나며 어민 소득 증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진도 앞바다에 어선 수십 척이 모였습니다. 바다 위에서 즉석 김 경매가 열립니다. 9만 3,000원, 5번. 항구는 김을 옮기는 크레인과 화물차로 북적입니다. 트럭 한 대마다 김 2, 3천만 원어치가 실려 나갑니다. 이 바닥을 나 천의 바닥이라고 해. 평균 따지면 7, 8억 될 거예요. 하면 약 한 3억 가까이 투자해갖고 그렇게 돼요. 전남 진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김 생산지입니다. 올해 수확을 마친 진도김 생산량은 11만 톤으로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합니다.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 겨울 바닷수온이 김이 자라기 좋은 9에서 10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냉수대가 더 형성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빨리 시작하고 더 늦게 끝난다. 유례 없는 저희들이 입항구를 지금 하고 있고. 전남 지역의 지난해 김 수출액은 5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0년보다 5배 늘었습니다. 일본에서 한 진도산 마른 김 가지고 직접 가공 생산하는 방향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정부와 전라남도는 오는 2024년까지 김 수출액을 1조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인천시는 오늘 낮 5시부터 경인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7곳을 모두 개통합니다. 오늘 추가로 개통되는 진출입로는 인하대와 방축, 성남 등 7곳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4년까지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방음벽과 옹벽을 철거하고 도로 주변에 공원과 문화공원 등을 만들어 시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